FFD 훈련기라고? 네 눈에 그리 보이냐? 하늘 찍고 날아가는 이 성능 뭐야 이게? 훈련용이라더니 왜 다들 쫄았냐고. 이건 그냥 전투기 인정의 개복치들아. 훈련기라며 웃기지마, 훈련 끝났어. 미그 잡고 라팔 옆에서 춤춰 하늘의 댄서. 속도 미쳤고 무장 빵빵 이건 사기캐. F-16도 형이야 하며 존댓말 패치. F-50 훈련기 아니야 이건 전투기. 하늘 위에서 깝치면 다 터뜨려줄게. 훈련만 해라더니 왜 적군 오줌 지렸지. 페이 마스터 하늘의 가투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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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엔진 굉음의 적군 뭐야 저건 훈련생 아니야 임마 이건 하늘의 싸움쟁이 생존킹. 미사일 뿌리고 레이더킹 왕짱 훈련 각한 훈련 각한. 훈련기 맞음 나 폴란드 국왕 수준이지. FF50 보고 훈련기라 놀리던 놈들 실전 나가니 씨바 이게 뭐야 소리 질러. 서파 세대 뺨치고 옴세대 코웃음. 훈련기라더니 왜 다들 뒤졌음. FF50 훈련기 아니야 이건 전투기. 하늘 위에서 깝치면 다 터뜨려줄게. 훈련만 해라더니 왜 적군 오줌 지렸지. 페이 마스터 하늘의 가투기 인정.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K방산,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경전투기인 FA50에 대한 동남아, 중동, 유럽에서 극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A50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실전 운용하면서 검증된 성능은 물론 경제적 운용 유지비, 원활한 후속 지원을 통한 높은 가동률 유지와 항공기에 대한 각국 고객의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이죠. 특히 FA50은 동급 대비 최고의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FA50의 기본형인 T50 골든 이글을 설계했을 때 초음속 전투 입문 훈련기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FA50은 항공 전자 장비를 약간만 수정하면 신속하게 최전선 전투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T50계열 훈련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훈련기들은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는데, 이로써 FA50이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유능한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블랙 이글스 소속 정한울 대위는 T50의 최대 장점을 두고 T50계열 항공기의 기동성은 비슷한 기종 가운데 최고인 것은 물론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F-16 전투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며, F터 버너가 달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 수많은 초고난도의 기동도 손쉽게 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러한 융통성 덕분에 도입국은 고급 초음속 실전 훈련기에서 주중사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수의 파일럿들에게 OCU 실전 훈련 과정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 많은 수의 파일럿들을 빠른 시간 내에 양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장점을 지닌 FA50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에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드골이 방문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25일부터 시작되는 다자간 훈련 코브라 골드에 필리핀의 FA50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 방문한 프랑스 샤를드골함은 라팔 전투기를 출격시켜 그 전력을 과시했는데, 이때 필리핀 역시 자국이 보유 중인 유일한 전투기 FA50을 동시에 출격시켜 국가 유일 전투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20일에는 FA50 블록 20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에서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에 방문하여 FA50 탑승 및 KF-21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 언론인 존나 자카르타는 말레이시아가 FA50과 함께 KF-21 구매까지 노리고 있다며 존나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사이가 라이벌로 그닥 좋지 못하거든요. 또한 폴란드에서는 FA50의 시뮬레이터가 처음으로 도착하기도 했는데요. 총 28톤 규모의 시뮬레이터는 운송조차 난관이었는데, 분해 운송 조립하는 모듈형 방식을 활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해 주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맘 놓고 훈련 조종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집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이집트 국방부를 공식 방문하여 이집트 관료들과 FA50 전투기, 타이퍼 대전차 미사일 도입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긴밀한 회담을 추진했는데요. 이에 이집트 밀리터리 매체는 이집트가 K9 구매에 이어 한국형 초음속 견전투기 FA50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100대 이상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는 실제로 FA50 도입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히 꾸준히 한국산 무기시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죠. 지난 2022년 대한민국 공군 블랙 이글스 팀이 조종하는
이집트는 TOC-B 국산 항공기들이 이집트에서 개최된 피라미드 에어쇼에 참가하여 세계 최초로 외국군 가운데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4,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피라미드 인근 지역은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 이집트 공군 외 외국군 비행팀의 허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FA-50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미 120대의 훈련기를 현재 운용 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기체가 중국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1999년 12월 중국 CATIC와 3억 4,74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K-8E 카라코름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은 총 110대를 목표로 했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80대 분량에 달하는 중국산 키트를 이집트 국영항공사에서 조립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40대를 이집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K-8 시리즈는 잦은 결함과 엉망진창의 후속 지원으로 이집트에 계륵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집트에서 최소 2건의 추락 사고가 보도되었고 다른 운용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에서도 잦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는 K-8이 아니라 차이나의 시를러 C-8 항공기라고 불리기도, 이에 이집트는 중국산 훈련기를 전량 조기 퇴역하기로 선언하였고 그중 일부는 수단에 무료로 공여 같은 폭탄 돌리기를 시전하기도 하였죠. 특히 2019년 발생한 K-8의 추락 사고는 이집트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2019년 1월 28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카이로 방문과 동시에 실시된 훈련 출격 중 이집트 공군 소속의 모타디 사질리 소령이 갑작스런 기계 결함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경력을 지닌 현역 베테랑 조종사로 특히 이집트 최초의 라팔 전투기 조종사였을 만큼 이집트 공군 내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던 파일럿인데요. 그러나 중국산 훈련기의 저급한 성능으로 인해 이집트는 자존심과 소중한 인력 모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더 이상 중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되었죠. 이에 이집트는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정말 성능적으로 뛰어난 기체를 원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앞서 있는 것은 FA-50으로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안전성, 즉 높은 가동률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운영 중인 FA-50의 경우 가동률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비교 대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해외에 판매된 T-50과 FA-50도 높은 가동률을 자랑하는 것으로 전해지죠. 이집트 훈련기 도입 사업의 경쟁 기종인 이탈리아의 M346의 경우 악명 높은 가동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346을 운영했던 폴란드는 부하슈차크 전 총리가 직접 나와 가동률이 너무 낮아 이탈리아 담당자에게 여러 번 말했다고 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을 보이는데 한때 가동률이 47%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잦은 결함으로 인해 소중한 파일럿까지 잃었던 이집트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F-50에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집트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량의 F-16 전투기를 운용 중인데요. 그 수량만 218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F-50은 카이와 미국 로키드 마틴이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인데요. 그 말인즉슨 두 기체가 매우 높은 호환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F-50을 다룰 수 있는 조종사는 단 3시간 만에 F-16을 편안하게 다룰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기종 전환이 쉬운 편입니다. 실제로 전투기 조종석인 콕핏의 경우 F-16과 F-50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단순히 모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조종 계기판 레이아웃, 멀티펑션 디스플레이 배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계, 그리고 주요 조작 버튼의 위치까지 상당히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집트에서 운용했던 K-8 카라코름은 F-16과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훈련기답게 더 단순하고 아날로그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F-50 전자장비와는 큰 격차를 보입니다. K-8 훈련기로 교육을 이수했던 조종사들은 F-16 전투기를 배정받게 되면 다시 또 상당한 시간의 훈련이 소요되게 되는 것이죠. 조종석 적응을 비롯해 운용 방식, 시스템 관리, 전투 임무 수행 능력까지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집트가 F-50의 구매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지난해 한국산 K9 자주포를 무려 2조 원 규모로 구입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일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수출 규모로 약 200문-가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뜬금없이 F-50 구매와 K9이 뭔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사용함에 있어 F-50은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해안포로 사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계 시장의 70% 점유율을 차지하는 K9이지만 주된 임무가 해안포인 경우는 이집트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이집트는 K11이라는 사격 통제 시스템 역시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현지에서 진행된 도입 테스트 역시 선박을 표적으로 삼고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죠. 그러나 K9만으로 완벽한 해안 방어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FA-50이 지닌 근접 항공 지원 능력입니다. 해안포 전술에는 Sea-Control Denier과 Combined Arms Maneuver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부정에 의한 해상 통제란 적의 해상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해 특정 해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인데 이것을 K9 자주포가 수행할 수 있죠. K9의 포격으로 적함정의 기동성을 제한하거나 사격으로 적함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K9 자주포가 아무리 뛰어난 사격 정확도를 지니고 있더라도 고속으로 이동 중인 적함선을 전부 괴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는 이집트에서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초발탄을 고의로 함선의 이동 예정지에 발사한 후 이를 탄도학적으로 계산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작전이 실패할 경우인데 이때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이 반격을 가하고 혹은 상륙병들이 해안가에 도달하게 될 경우 K9은 상대 공습에 손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FA-50으로 수행하는 컴바인드 암스 매뉴버 연합무기 기동입니다. 즉 포격으로 적을 고정하고 공중 타격으로 완료하는 방식으로 K9과 FA-50의 협력인 것이죠. K9의 연발 사격을 통해 이동이 제한된 함정은 고정 타겟이 되어 FA-50의 정밀 타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그야말로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데요. FA-50은 최대 속도 마 1.5, 무장 탑재량 4.5톤으로 AGM-65 매버릭, 제이담 등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느려진 함정은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로 탐지하기 쉬운 시팅덕 상태가 되는데 1991년 걸프 전에 이라크 해군의 고속정이 연합군 공중 타격으로 무력화된 실전 사례도 많았죠. 특히 최근엔 한국군에서 발표된 신무기 체계 이집트의 FA-50 도입 의지의 강력한 촉진제가 되었는데요. 2024년 11월 한국 ADD가 공개한 공대함 유도탄2는 마 2에 달하는 초음속 무기로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모두 보유한 듀얼 시커를 장착하여 강력하고 정확한 유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FA-50의 통합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죠. 또한 한국형 퀵싱크로 불리는 대함미사일형 KGB 역시 개발이 진행 중으로 저렴한 멍텅구리 폭탄을 대함용 유도 무기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꼽힙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적 방공망과 레이더를 뚫고 적의 이지스 구축함 등 전략 함선들을 타격할 수 있으며 KGB는 저비용으로 대량 타격이 가능해 고속정과 소형 함선에 특화되어 있죠. 특히 이집트가 최초로 도입한 K11 사격 지휘 시스템을 통한 K9과 FA-50의 소프트웨어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K11은 K9 자주포와 함께 운용되는 사격 지휘 장갑차로 K9 포대의 실시간 표적 탐지, 사격 계획 수립, 포격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며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격 데이터를 FA-50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 미리 전달할 수 있죠. 특히 최근 하나 시스템은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JTDLS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6개 공군의 각 플랫폼별 전술 데이터 링크와 체계 연동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사실 링크 K라는 소프트웨어로 K11, K9, FA-50 간 데이터 공유는 가능하지만 JTDLS는 링크 16을 포함해 KVMF까지 확장시켜 사실상 서방 진영에서 운용 중인 무기 체계의 모든 전술 데이터 링크를 호환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의 K9과 FA-50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방어에서부터 선멸까지 괜히 이집트가 한국 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런 FA-50을 두고 고작 훈련기라며 폄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묻고 싶다. 파묻고 싶다고. 믿을 것은 오직 한국 무기밖에 없다. 사실상 필리핀의 유일한 전투항공 전력인 FA-50.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필리핀의 FA-50은 자국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항공 전력이자 가장 강력한 기체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필리핀군이 시행한 IS 소탕작전, 공군 조종사 양성 및 각국 공군과의 연합훈련 등 필리핀의 FA-50은 쉴 틈 없이 필리핀 하늘을 누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미국과 필리핀 공군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국은 B-1B 랜서 초음속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고 필리핀은 세대의 FA-50을 출격시켜 화제가 되었습니다. Nitong Martes, nagsagawa ng Joint Patrol at Air Intercept Training ang mga Air Force ng Pilipinas at Amerika sa West Philippine Sea. Ayon kay Colonel Maria Consuelo Castillo, tagapagsalita ng Philippine Air Force, 3 FA-50 trainer fighter jets ng Pilipinas at 2 B-1 bombers ng Amerika ang lumipad sa bahagi ng Bajo de Masinloc o Scarborough Shoal. They're going to fly within the INTA, and within that is Bajo de Masinloc, which is part of our territory. We are doing this training based on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and based on protocol, so we will just continue on regardless of the action of other foreign actors.
Nilinaw ni Castillo na wala itong kinalaman sa tensyon sa West Philippine Sea. Wala rin namang kakaibang insidenteng naitala. Bianca Dava, ABS-CBN News.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한 스카보로 암초는 어업 활동을 벌이는 필리핀 선박과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해양 경비정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져 온 곳입니다. 이에 중국군 남부정부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순찰 임무에 합류했다며 남중국해를 침범하는 모든 군사 활동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필리핀 주변 정세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깊은 군사협력 관계를 맺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서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기울기 어려운 국면에 놓였습니다. 특히 군사무기 체계 도입과 같은 사안은 국가 간 계약의 성격이 강해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가 더욱 까다로운데요. 이에 필리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적고 믿을 수 있는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이 임시로 배치한 타이푼 미사일 배치를 두고 철회 발언을 하여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특히 중국을 향해 대가성 거래를 요구하며 중국이 자국 어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면 미사일 배치를 무산시키겠다 하였죠. of the Typhoon missile system? Oh, well, I don't understand the comments on the Typhoon missile system. We don't make any comments on their missile systems, and their missile systems are 1,000 times more powerful than what we have. So I don't understand. You know, let's make a deal with China. Stop claiming our territory. Stop harassing our fishermen and let them have a living. Stop ramming our boats. Stop water cannoning our people. Stop firing lasers at us. And stop your aggressive and coercive behavior. And return the Typhoon missiles. 해당 발언이 퍼지자 맥스 디펜스 내 필리핀 네티즌들은 믿을 국가를 믿어야지 어떻게 중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봉봉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꼴이다. 미사일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라는 글이 도배되었습니다. 친미 성향의 봉봉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한 데에는 사실 중국을 신뢰해서라기보다 미중 패권 속 앞으로 필리핀이 실리 외교를 추진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 임시 배치하기로 한 타이푼 미사일은 단순히 필리핀의 전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력의 핵심 수단으로 불립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붕괴로 군함 대신 미사일 전력을 증대시켜 중국의 해국력 강화를 억제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장거리 미사일인 타이푼 테를 배치하여 남중국해는 물론 유사시 대만 해협을 건너올 중국 해군 함정과 중국 본토 동부정부 사령부를 비롯 중국 동남부 연안의 주요 공군 비행장, 해군기지, 미사일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하나의 지상 항모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푼 4대의 필리핀 배치는 미군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던 것일 만큼 현재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 중 핵심으로 꼽히죠. 그러나 문제는 필리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그리 두텁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면서 필리핀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결국 우리를 잠시 이용해 먹다 언제든 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에 비해 중국에 대해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면서 초강대 국가의 대결을 피하며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봉봉 대통령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정치 가문 출신으로 친미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트럼프 집권 시기에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보다 일방적인 요구만 받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또한 필리핀 내 친중 성향 정치인들로 인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는 여전히 중국과 가까운 정치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전 필리핀 대통령인 두테르테 정치 가문입니다. 중국은 로드리고 두테르테와 현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가 이끄는 두테르테 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봉봉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지난 5일 필리핀 하원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는데 사라 두테르테가 남중국해 분쟁에서 오히려 중국 편을 들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결국 탄핵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 부통령은 현 봉봉 대통령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죠. 내가 살해당한다면 마르코스 대통령, 영부인 리자 아라네타, 하원 의장 마틴 로무알데스를 살해하라고 경호팀에 알렸다. 이는 농담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필리핀 정치를 양분하는 두 가문, 친중 두테르테가와 친미 마르코스가는 불화를 거듭하고 있기에 현재 미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고 두려운 마르코스입니다. 현재
현재 미중 패권 다툼은 세계의 대결로 불릴 만큼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대립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립 혹은 정치적 부담이 적은 한국 무기가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서방이나 러중 무기 대비 도입 시 정치적 리스크가 적은 무기로 꼽히는데요. 실제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독일산 무기를 구매하기 어렵게 된 나라들이 대신 한국 무기를 택한 사례가 많았죠. 이에 미중 어느 편도 명백히 들지 않으면서 군사력을 확충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 국가들에게 있어 한국 무기는 사실상 유일한 생존 카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는 트럼프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는데요. 콜롬비아의 방산 품목 수출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장 미국 무기에 의존도가 높았던 콜롬비아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스페인 방산 매체 인포디펜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의 모든 무기 공급 및 판매, 방산 시스템 관리를 ITAR에 근거할 것을 공표하면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현재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 방산무기 수입 제재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방산 제재를 가하는 지금이야말로 K방산 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FA50의 잠재적 수출국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콜롬비아군 가만당국은 지난해 2월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상호협정을 체결해 FA50 도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또 국산 공대지 미사일인 KHGB에도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죠. 또한 필리핀 역시 미국의 타이푼 미사일을 대체할 무기체계를 한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것이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포와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 2인데요. 지난해 필리핀에서 열린 ADAS 2024에서 한국 기업들은 필리핀 연안 방어전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었는데 하나는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전시하면서 특히 최근 개발되어진 천무용 대함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2018년경부터 한국군이 단계적으로 퇴역을 진행하고 있던 구룡 K-30-31 130mm 다연장 로켓 약 20여문과 로켓탄의 인수를 검토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구룡 다연장 로켓 발사대의 상태와 저장된 탄약의 상태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정비 요소 발생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인수를 포기한 바 있었고 이에 한화는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새롭게 제안했던 것이죠. 필리핀 AADS에서 최초로 공개된 천무 대함 공격용 ASBM은 사거리 160km의 CTR-MR 미사일의 파승용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상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공격을 위해 GPS-INS 그리고 종말 유도를 위한 레이더와 전자광학 탐색기를 모두 갖춘 듀얼 모드 시커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 실제 테스트가 진행될 공대함 유도탄 2 역시 필리핀에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이 FA50에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인 네이버뉴스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FA50은 다목적 공격 능력을 지니게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사거리 약 300km, 마 2.5의 속도로 비행하는 공대함 유도탄 2의 발사 테스트가 FA50 전투기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빠른 속도는 덕티드 램젯이라는 새로운 추진기관 때문입니다. 덕티드 램젯 추진기관을 이용해 초음속 순항 비행이 가능하며 고고도 저고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신개념 무기체계인데요.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의 장점만을 결합한 이 추진기관은 로켓의 산화제 대신 대기 중에 공기를 그대로 흡입해 연소 후 램젯이라는 추진기관을 작동하는데 이처럼 산화제가 필요 없어 장기간 연소할 수 있으며 일반 제트 엔진보다 더 오래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ADD는 이 미사일이 FA50에 탑재 가능하도록 경량 추적 설계 방식이 적용됐다고 밝혔는데요. FA50 전투기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되면 동급 최강의 독침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경쟁 기종인 자-39 이 그리펜뿐만 아니라 F-16 바이퍼 역시 현재 아음 속에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죠.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어느 한쪽에 기울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과 안정적인 군사 능력을 확보하려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리스크가 덜하고 이미 국제시장에서 성능을 입지한 무기체계라는 점이 맞물리며 한국산 무기는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있어서 다행인 마르코스 봉봉이면 개추. So at long last, the Australian Army is getting some self-propelled artillery. Just not as many as the Army originally wanted. Did the Australian government make the right decision to halve the number of huntsmans by cutting Land 8116 Phase 2? For when a higher priority project needs to be funded, often it means that a project that is identified as lower priority gets a reduction. This happened with the huntsmans and it's happened with the redbacks. Given the increasing geopolitical tensions in our region, having an army equipped with 2 regiments of self-propelled artillery probably isn't a huge ask.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의 납기 클래스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북유럽, 동유럽, 오세아니아에서 K9 저주포가 엄청난 속도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노르웨이형 K9 자주포 4문과 8대의 탄약 운반 장갑차가 인도되어 노르웨이의 옵션분 물량을 모두 인도 완료했는데요. 지난 2017년 24문의 K9과 6대의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한 노르웨이는 당시 24문을 같은 조건으로 더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넣었고, 지난 22년 2차 사업으로 4문의 K9과 8대의 K10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모든 인도가 마무리되었죠. 또한 지난 2월 22일에는 폴란드의 8문의 K9 자주포와 14대의 K2 전차가 도착하면서 폴란드는 총 144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폴란드 군사 전문가 토마스 드미트럭은 2022년 계약한 212대가 당초 2026년에 완료될 것이라고 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배송 일정이 잡혀있어 2025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극찬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사실 꽤 놀랍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형 제품의 경우 예정보다 일찍 납품을 완료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국은 배송을 정확하게 해주며 혹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유럽에 대체 수단을 갖는 것이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한국의 빠른 납기를 칭찬하였죠. 또한 최고 사양으로 제작되고 있는 호주형 K9 AS9이 드디어 처음으로 인도되었는데요. 호주 국방부는 AS9과 K10이 결합된 상태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본격적인 한화의 납품 차력쇼를 인증해 주었습니다. 세계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9이지만 현재 한화가 보여주고 있는 빠른 납기는 매우 큰 놀라움을 선사하는데요. 특히나 각 국가마다 요구하는 특별 사양을 모두 수용하여 제작되었음에도 적시에 납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도입국들은 자국의 지형과 기후, 산업 구조에 따라 K9 자주포를 현지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노르웨이의 경우 혹한 북극권, 폴란드는 평야와 산악, 호주는 사막과 험지에서 사용이 원활하도록 설계를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지의 요구를 모두 100% 충족시키면서 또 납기 역시 예정된 시기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노르웨이의 K9 비다르는 북극권의 혹한 환경에 맞춘 겨울화를 적용했는데 서스펜션과 엔진의 저온 작동 성능을 개선했으며, 또한 노르웨이 업체가 개발한 오딘 화력 통제 시스템을 탑재하였고 거기에 내부에 스폴라이너를 추가해 포탄 파편으로부터 승무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도 폴란드산 토마즈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합으로 자국 포병 네트워크와 연동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죠. 호주의 AS9은 역대 수출권 중 가장 큰 요구사항이 있었던 제품인데요. 방호력 증진을 위해 이스라엘 플라산 추가 장갑과 스폴라이너 탑재를 요청하였고 기존 대비 5톤 이상 중량 증가시켜 내구성도 확보하였죠. 또한 험지가 많은 호주의 지형 특성상 이동성을 위해 강화된 서스펜션을 장착했으며 에어컨 시스템과 함께 콩스버그 FCS, 여기에 호주산 RWS 인 EOS R400의 추가 탑재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러한 도입국들의 모든 현지화 요청을 전부 수용해주면서 높은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외신 디플로맷은 이 같은 한국의 독특한 산업 역량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군수 공급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경쟁 우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폴란드 외의 다른 국가와도 활발한 무기 계약을 체결 중인데 이는 각국군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설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최근 호주의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K9 자주포를 크게 호평하면서 역대 최고 사양의 AS9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Hated by arachnophobes and tourists alike, the Huntsman Spider is notorious for its long spindly legs, lightning fast movement, and its sheer size alone is enough to send shivers down your spine. That is the biggest spider. And like the redback spider, the Huntsman will now also lend its name to one of Australia's new military capabilities, the AS9 Huntsman self-propelled howitzer, a powerful artillery system designed to deliver devastating firepower on the battlefield. And while the Huntsman Spider is terrifying but harmless to humans, the AS9 Huntsman aims to be quite the opposite of that. A deadly, lethal force that may just give the Australian Army an edge in any future conflicts. This new piece of equipment will revolutionise the way the Royal Australian Artillery Corps goes about its work. But what are the capabilities of the Huntsman? When are we getting them? How much will they cost? And where are they being built? It's actually based on the South Korean K9 Thunder design. This vehicle will provide the Australian Army with some much needed shoot and scoot ability. That is the ability to move quickly into an area of the battlefield, undertake a fire mission, and then just as quickly relocate before the enemy has a chance to locate it. We're also procuring a number of AS-10 armoured ammunition resupply vehicles, which are capable of resupplying the Huntsmans while under heavy fire. Technically, the AS-9 and the AS-10s are both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Huntsman family,
family of vehicles, but for convenience I'll just refer to the AS9 as the Huntsman and the resupply vehicle as the AS10. Let's dive in and see what they can do. These are from Hanwha, the same company responsible for bringing us the AS21 Redback infantry fighting vehicle, which we have featured previously on this channel, with two of its newest bits of kit named after arachnids. Maybe the Australian Army is here to spiders after all. The K9 is a proven design with over 2,400 already manufactured and 9 nations across the world using the platform. This seems like a pretty sure bet for delivering the promised capability. And what is that capability? Although it looks like a tank, it's better to think of the Huntsman as an artillery gun on tracks. The Huntsman is armoured enough to provide a level of protection to its crew, but not enough to allow it to get into firefights with actual main battle tanks. The Huntsman is what is known as a protected mobile fires platform, or self-propelled artillery. The main advantage of self-propelled artillery like the Huntsman compared to the more traditional towed artillery like the M777A2, which the Australian Army currently operates, is that it can get in and out of the action much more quickly. Towed artillery needs to be, as the name suggests, towed into position, then unlimbered, set up and then fired. The Huntsman, in comparison, can drive itself to a position and start firing almost immediately. It can then quickly move to another position to avoid counter battery fire, which is becoming a bigger and bigger concern on the modern battlefield. The Huntsman can also fire faster than the M777 and can fire burst rounds of several shells, timed to hit a target simultaneously. These factors provide the Huntsman with a major advantage in maneuver warfare, or when artillery needs to keep pace with an advance. The Huntsmans the Australian Army will be receiving will be supported by AS10 armoured ammunition resupply vehicles, which are up-armoured versions of the original South Korean K10 ammunition resupply vehicles. Each AS10 can be loaded with around 100 155mm shells and uses an automated control system to transfer shells to the Huntsmans at a rate of up to 12 rounds per minute. These vehicles allow the Huntsmans to be reloaded in the field, even when under fire, rather than each individual Huntsman having to fall back to a rear position or even a supply depot to reload. The Huntsman has a combat weight of 52 tonnes and an overall length of 12.4 metres. It's 3.5 metres wide and 3.7 metres high. It's built around a 155mm 52 caliber artillery barrel with a semi-automated loading system designed to reduce the crew's workload and increase its rate of fire. Speaking of crew, the Huntsman has a crew of up to 5 and a maximum speed of 60 kilometers per hour. The fire rate of the Huntsman's is between 6 and 8 rounds a minute, which it can maintain until it has spent its ammunition stores. It can also fire 3 rounds in a 15-second burst, allowing it to focus a huge amount of firepower on a target in a short period. Compared to the K9 Thunder it is based on, the AS9 Huntsman will have improved crew protection and advanced digital capabilities. These include Plasan add-on armour and spall liners, as well as enhanced suspension and air conditioning for hot climates and crew comfort. The firing range of the Huntsman varies based on the type of shell fired, but it is capable of firing the M982 Excalibur round, an extended range guided shell with a range of up to 60 kilometers, depending on the variant used. High explosive HE shells that the Huntsman can also fire offer 3 primary detonation modes: impact explosion for direct hits, delayed fuse to penetrate and destroy hardened targets, and airburst to maximize shrapnel spread over a wider area. The Huntsman will use a modern fire control system supplied by Kongsberg Defence Australia, as well as a R400 remote weapon station supplied by EOS. The R400, as well as a pintle mount, can be equipped with 5.56mm or 7.62mm machine guns to provide the Huntsman with anti-infantry protection. The R400 could even be equipped with a 50 cal machine gun or automatic 40mm grenade launcher. Each Huntsman will also be equipped
with a Minio direct fire support system capable of linking into both the fire control system and the R400 station. The fully automated loader ensures that the AS-10 can resupply Huntsmans in the field without exposing the crew. An AS-10 can transfer ammunition at a maximum speed of 12 rounds per minute. They are to be built at the 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 or HACE, in Geelong. The factory is scheduled to have delivered all AS-9s and AS-10s to the Australian Army by 2027. The HACE facility will be further expanded this year so that the 129 Redback infantry fighting vehicles of Land 400 Phase 3 can be built concurrently with the Huntsmans. Were we right to cancel half the Huntsman's order? So at long last, the Australian Army is getting some self-propelled artillery. Just not as many as the Army originally wanted. Did the Australian government make the right decision to halve the number of Huntsmans by cutting Land 8116 Phase 2? For when a higher priority project needs to be funded, often it means that a project that is identified as lower priority gets a reduction. This happened with the Huntsmans and it's happened with the Redbacks. Given the increasing geopolitical tensions in our region, having an army equipped with 2 regiments of self-propelled artillery probably isn't a huge ask. We hope you enjoyed today's video. That's it for today. 다양한 사양을 업그레이드하면서도 빠른 납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방산업체의 여러 기술적 강점과 전략적 역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가 여러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모듈형 설계 철학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본 플랫폼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장갑, 무장, 전자장비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기 쉽게 설계되었다는 뜻인데요. 이에 자연스레 높은 호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년간 차체 결함으로 인한 반동 문제, 골머리를 썩었던 폴란드 크랩 자주포의 경우 차체를 K9 차체로 바꾸자마자 마치 거짓말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죠. 모듈형 설계는 새로운 하드웨어 통합 시 전체 차량을 재설계할 필요 없이 특정 모듈만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하면 되므로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 시스템 통합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화력 통제 시스템들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K9 플랫폼에 통합하고 연동하는 작업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통합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K2 흑표전차 개발 과정에서 반능동 유기압 ISU 서스펜션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K9 플랫폼에 적용해 중량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장갑을 추가하면 중량이 늘어나지만 우수한 서스펜션으로 차량의 무게중심과 동력 전달 효율을 최적화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 것이죠. 이로 인해 무게가 나가는 신규 장비를 새롭게 도입하여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차세대 장갑차인 레드백에도 K9 차체가 기반이 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9에 힘입어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는 무려 3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2년 반 만에 6배 상승한 기록입니다. 한화를 포함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는 무려 77조 원으로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예산이 삭감되면서 반대급부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요점은 향후 5년 동안 미국 방위비가 매년 8%씩 삭감하는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국내 방위 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특히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우방국인 영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영국이 미국 장비를 너무 싸게 얻고 있다며 거의 공짜로 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기술적 통제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영국이 이에 반발할 경우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거나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였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세계 안보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기여금 압박과 거래적 접근은 우방국들조차 미국의 의도에 의문을 품게 했는데요. 이는 한 나라의 안보가 강대국의 변덕에 좌우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또 한편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긴밀한 우방이라도 안보의 핵심인 무기체계가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요. 수조원 규모에 달하는 방산 산업이 단 한 번의 발언으로 폐기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계약이 체결되기 전 폐기되는 편이 나은데 계약이 성사되고 업체가 부품과 자재를 선발주한 뒤에 취소되면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공급망과 국가안보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는 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폐허
폴란드와의 땅에서 불과 70년 만에 자주국방의 가치를 실천하며 방산 강국으로 떠오른 전세계 유일의 모범 사례이기 때문이죠. 과거 미국에 크게 의존했지만 현재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KF-21 전투기 등 독자적 기술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며 국제시장에서 그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국가로 증명되고 있는데 폴란드와의 4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외신들은 과연 한국이 계약 성사는 둘째치고 저 많은 규모를 납품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현재 한국의 납기에 불신을 갖는 사람은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K9 680대 적시 납기도 한국이 지닌 독자적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변덕으로 계약을 뒤흔들거나 기술 통제권을 무기로 삼는다면 파트너국은 불확실성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치적 압박 없이 품질과 납기를 보장한다면 앞으로 한국 방산 수준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뢰성은 방산 협력의 핵심이니까요. 오늘의 한 줄 평. 그런 의미에서 인리 퇴출. The K9A2 that I would be happy when I was serving in the army to send my soldiers to fight it. This is a gun that will be able to fire 24/7, 365, all weather, all conditions, with soldiers able to stay safe while they operate it. 한국 K9은 전세계 90% 점유를 위한 신의 한 수를 택했다. 전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한국의 K9 자주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70%의 점유율을 넘어 90%를 향해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를 포함 나토 6개국에 K9을 수출한 한화는 호주에 이은 두 번째 해외 공장까지 유럽 현지에 건설하기로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장소는 바로 루마니아였습니다. 루마니아는 한화의 새로운 유럽 시장 허브가 될 예정으로 특히 K9 자주포와 동일한 차체를 사용하고 있는 레드백의 생산 기지도 이곳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의 틸바르 국방부 장관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와 K2 블랙팬서 전차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갑 차량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죠. 폴란드의 뒤를 이어 루마니아도 한국산 기갑 장비로 꽉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니 한국에서 연간 200대 이상의 K9 자주포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한화가 왜 굳이 해외에 또 다른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K9A1 버전이 아닌 다음 세대인 K9A2에 대한 실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유럽과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그리고 현재 미국까지 완전 자동화된 포탑을 탑재한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경쟁 레이스에서 한국 K9이 전세계 최선두권에 자리 잡고 있기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해외 기지의 선제적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이미 한국에서는 K9A2의 성능 개량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송탄 장전 장치의 완전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감소 및 더욱 빠른 분당 발사 속도 그리고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 등의 구비 등이 포함되었으며 2027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약 300문에 대한 개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도입 물량만으로도 안정적인 개발 자금이 확보가 된 것이죠. 특히 지난해 한화는 K9A2 초기 모델로 바로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아쉽게도 독일 RCH-155가 선정되면서 수주에 실패했지만 이는 성능 미달이나 기계적 결함이 아닌 영국군 요구사항과 현지 방산업체들의 조건이 RCH-155와 부합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한화는 보다 체계화된 K9A2의 설계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나타나기 시작했죠. 수주 좌절 이후 약 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유로사투리 2024에서 K9A2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재등장하였습니다. 영국 사업 당시 다소 과하게 툭 튀어나온 후방 외형이 개선되어 기존 A1 버전과 거의 유사한 사이즈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당시 후방 외형은 영국 육군이 요구한 분당 9발의 발사 속도 기준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포탑 상부에 장약장치, 포탄장치, 복합 장전장치, 시한자동 장입장치를 모두 때려박는 비교적 단순한 설계를 통해 빠르게 개발되었고 이에 기존 대비 포탑이 대형화되어 전투 중량도 3톤이나 증가되었습니다. 한화 측 전문가에 따르면 보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이지만 무게 밸런스 때문에 뒤쪽으로 쭉 나온 형태의 포탑이 K9A2의 가장 좋은 밸런스를 갖게 한다고 했었죠. 그러나 최근 유로사토리에 공개된 K9A2는 이전과 달리 K9A1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후방 외형이었는데 즉 공간과 장비의 최적화 작업을 통해 사이즈 축소, 경량화, 재배치 설계에 성공했고 이로써 독자적인 모듈형 포탑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모듈형 포탑 개발이 미국 팔라딘 자주포 개량 사업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XM1299가 나가리가 된 이후 미국 에르카 사업은 포신을 늘리고 장약을 때려받는 방식보단 포탄의 개량을 통해 사거리 증진을 노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팔라딘 차체의 포탄만 바꾸는 형식 1번, 40년 이상의 유지기간이 보장된 새 자주포 플랫폼 형식 2번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죠. 후보에서 알 수 있듯 전세계 각국의 차륜형 궤도형 자주포들이 전부 수주를 위해 나섰습니다. 한화 K9은 물론 BAE 시스템의 뉴팔라딘과 아처, 라인메탈 RCH155, AM 제너럴스의 브루투스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바로 독일의 라인메탈이었습니다. RCH155라는 세계 최초 이동식 사격이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었으며 특히 AGM 모듈형 포탑은 9발의 분당 발사 속도와 어떤 차체에도 구애받지 않는 호환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반전 소식도 전해졌는데 RCH155는 첫 사격 시험과 달리 최근 영상에서 심한 반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4호 이상의 고장약을 사용하면 바로 반동으로 골골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AGM 포탑 하나가 K9A2 완제품보다 비쌌기에 성능과 별개로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유로스토리에서 공개된 새로운 모듈형 K9 포탑은 미국의 대규모 수준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군사 매체 아미 리커그네이션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새로운 8x8 곡사포는 RCH155와 세자르에 도전하며 70km의 타격을 보장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차세대 한국형 자주포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1800대 이상 생산된 K9 썬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보다 더 비용 효율적이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차륜형 버전에 대한 시장 수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듈형 호환성을 위해 설계된 한화의 새로운 포탑은 천무 차대뿐만 아니라 타이곤 장갑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의 장착됨이 늘어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죠. 독일의 RCH155가 복서 장갑차 위에 AGM 모듈 포탑을 올려놓았듯 한국의 8x8 타이곤 EX 위에 K9A2 모듈 포탑을 올려놓을 수 있는데요. 타이곤은 2018년에 UAE에서 진행된 차륜형 장갑차 성능 비교 평가에서 10개국의 장갑차와 경쟁해 역대 최고 점수인 78.8점을 받아 50점대를 받은 미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크게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은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로 현재 중동의 한 국가에서 1000대가 넘는 타이곤을 발주했고 특히 기존 6x6형이 아닌 8x8형의 레벨 4급 접한 방어 능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8x8형이 때마침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의 차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어 매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이 차륜형 자주포의 개발은 한화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회사는 다가올 수출 무기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 프로젝트에서 성공하면 한화의 글로벌 시장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AS21 레드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새로운 8x8 자주포는 기존 차륜형 자주포 모델에 비해 여러가지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방어력과 기동성, 고탑재 중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58구경 포신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으로 70km 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할 수 있어 약 55km에 달하는 세제르 마크2 등 여러 경쟁 모델의 최대 사거리를 손쉽게 능가합니다. 게다가 한화의 새로운 포탑은 RCH155에서 볼 수 있듯 모듈식 호환성을 위해 설계되어 기본 차체를 넘어 다양한 차량에 장착될 수 있어 상호 운용성과 다양한 군사 시스템과의 통합 용이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성은 국가마다 차량 요구사항이 다른 국제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라고 했죠. 미국의 대규모 발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지속성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 자주포 사업이 물거품이 되었던 주된 이유도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 세계 최대 화약고인 한국에서는 자체 보유 곡사포의 수량만으로도 전 유럽을 압도하는 수준이며 K9 자주포의 경우 수천 대 단위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 없이 최고의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한국 제5포병여단에서 사용하는 155mm 포탄 하루 사용량이 유럽 한국가의 연간 사용량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까? 한국에 처음 방문한 스페인 여행객이 철원 부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야 이거 전쟁이 난 거 아니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한국군의 위험을 엿볼 수가 있죠. 한국인이라면 1인 1K9 지지하자. 오늘 한 줄평 사회초년생에게 K9을 추천하는 이유. 경차 산다 하면 도로에서 껴 죽을 일 있냐고 준준형 되고, 준준형 가니 그럴 거면 그냥 중형 가라가 되고, 중형 가서 소나타 보면 차라리 돈 좀 더 쓰라 하니까 그냥 K9 사서 몰고 다녀. 그게 최고임. 차가 화력하고 안정성이 최고. 상사들 집을 사거리에 놓고 다니니 회사 생활도 편해짐.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